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 김우한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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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로 사회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제가 작년 10월부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조직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유세했던 내용, 그리고 어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네. 김한 기자, 대통령이 어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고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예. 어제 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일정도 좀 사전에 있다가 뒤로 밀리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여가부가 보고하는 내용에는 여가부 폐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워딩을 들으셨지만, 예. 국정과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국정과제 중심으로 이제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가부가 폐지하는 거는 어제 보고 내용에는 없었고 국정까지 안 들어가 있었죠. 네. 예. 이게 그리고 사실 좀 어색하긴 해요. 장관이 들어와서 첫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저희 없어지겠습니다. 네, 부처 폐지를 보고한다라는 게 사실 네. 조금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랬는데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 얘기를 했고 이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고 네. 이 이례적인 어떤 언급이 바로 이제 의도가 아니겠나 이런 이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장윤미 네. 변호사님, 우리나라가 왕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 이 부서 폐지해?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조직법에는요. 예. 여성가족부가 정확하게 법정돼 있어요. 정부조직법 26조를 보면 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는 어느 기관들을 가져간다. 이를테면 법무부, 국토교통부 다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15번째로 여성가족부라고 분명하게 기재가 돼 있고 예. 41조에는 여성가족부의 역할, 위상에 대해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기획 그리고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정책 등등의 네. 역할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대선 국면에서 공약이기도 했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SNS에 올려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으론 이게 국정운영 과제에는 포함 안 했지만 로드맵으로 빨리 이걸 실행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게 민주당이 워낙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관철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갑자기 첫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의 지침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관철되기 어려운 수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김한 네. 기자님.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서 이 법 내용 당연히 잘 알 네. 테고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또 그러니까 국정과제에서 뺐고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이었을 텐데 갑자기 네.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한 데는 어떤 의도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는 걸 3번 봤는데요. 네.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는 게 인수위가 언제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부를 맡으면 정부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겠다. 그때는 여소야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 안을 놓고 국회에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조직이 출범을 할 때 이건 된다 안 된다 해서 하는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인수위에서 이 내용 자체를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조직법 개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예. 지금 정부조직법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걸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대통령이 이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계속 이제 에드벌룬을 띄우는데 네. 실행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이걸 이제 흔히 정무적인 언급이다, 정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이 정무적 판단과 언급은 왜 한 거냐를 이제 언론이나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주째 이 하락
그 30%대에서 이제 고착화된 이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네. 이제 장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기 이제 후보자 시절에 이 여가부 폐지를 해서 어쨌든 지지율을 반등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도 네.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랬다 쳐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20대 남자들이 그렇다고 막 지지율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20대 남성이라는 어떤 국민 계층을 생각해놓고 대통령이 직접 입에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부분은 그래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또 법률 전문가잖아요. 법과 예. 원칙을 상당히 강조했었고 그렇다면 이게 법 개정 사항이라는 거 뭐 법무부에서도 인사검증단 발족시키면서 훈령을 수정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성가족부 문제는 이게 훈령으로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니죠. 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부분 사실상 임기 거의 2달 넘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여성가족부와의 교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관이 이 업무 보고가 한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기자들 앞에서 폐지와 관련한 답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대통령께서 언급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하. 오히려 재편안으로 인구가족부로 이걸 어떤 위상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폐지? 이거는 지지율이 하락세인 국면에서 뭔가 모멘텀, 반등으로 이 국면을 좀 타개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후보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주체인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녀의 어떤 분립, 갈라치기, 분열을 좀 자초했던 측면이 있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현실적인 로드맵도 사실상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선언처럼 꺼내들었다는 부분이 지지율 반등의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네. 걱정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리고 끝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폐지를 여가부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적절한 지시는 아니라고 스스로가 봅니다. 자기 예. 폐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조직법 전체를 개편하는 방향에 예. 국무총리 산하에서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그 해당 부처에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그럼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MBC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대우조선해양노사가 파업 51일 만에 협상에 합의한 직후 정부의 일성은 법과 원칙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실은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결국 노사 합의로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김원 네. 기자? 그런데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이제 일단 1차적인 부분들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양측이 예. 이제 이견을 보였던 게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굵직한 파업에서 늘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손해배상을 둘러싼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했고 네. 추후에 이제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합의문에 이게 명문화된 내용으로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이 민형사상 손해배상 때문에 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이게 굉장히 이제 끔찍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 부분과 둘러싸서 여전히 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일부 이제 이 경제적인 그 경제지나 이런 데서 네. 뭐 손해액이 최대 8천억에 달한다 이런 이제 기사들을 내면서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파업 때문에 최대 8천억의 손해가 생겼다. 이 프레임이 지금 굳어지면서 예.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자꾸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법과 원칙대로 뭐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 건 사실이고 이런 식의 언급을 이렇게 이어서 내놓는 게 자체가 네. 굉장한 좀 이렇게 압박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법적인 부분이라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첫째, 8천억이라는 네. 도대체 파업을 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네. 두 번째는 그 경우에 100% 파업한 노동자들이 다 이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8천억 원도 네. 아마 이 추정치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딱 특정되는 범위고요. 네. 이를테면 보통은 수주, 이게 우리가 조선 이 건조를 하는 부분을 수주를 받아서 하는데 지체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예 납기 자체를 못 맞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서 아마 납기를 못 맞출 때까지의 이 손해 추정치로 해서 뭐 8월이 넘어가면 1조에 달한다라고 좀 과대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파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업무 방해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 모든 손해를 이런 노조나 어떤 파업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쟁의 행위인 경우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수반되는 손해는 후속적으로 이런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 인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파업이 불법 파업이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불법 파업으로 딱 엄단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사실 건조 중인 선박이나 이런 정박 중인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상당히 제약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과 관련 규정을 보면은 예. 워낙에 일부 점거를 하더라도 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법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8천억 1조 이렇게 산정되는 금액이 전부 근로자들에게 정말 배상해야 될 금액으로 나가진 않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재판을 해봐야 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뭐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파업이란 건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정 합법적 범위를 넘어서면 또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또 경영주들은 우리가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죄 책임을 맞습니다. 진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이 맡은 임무에 반해서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몇 천억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 파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거 왜 기업 입장에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거의 하루에 300억 정도의 손해가 난다는 건데 네. 이걸 어느 중간 지점에서 타결을 해야만 기업 입장에서도 더 손해가 중단되고 이익이 남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 소송을 근로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임죄로 기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오히려 향후에 확대될 수 있는 손해를 중간에서 단절시켰다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네. 저는 이걸 배임죄로 의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합리적으로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네. 이 문제가 좀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만 네, 전개되지 않도록 됐으면 네, 이게 좋겠습니다. 프레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8천억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값만 몇백억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사측은 부담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네. 파업에 대한 어떤 프레임 씌우기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정보 싶습니다. 정도로. 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죠. 광주에서 고등학생들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답안지를 유출했다. 김한 기자,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7월 중순에 치러졌던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4과목의 시험 문제 답안지가 유출됐다라는 의혹입니다. 답안지로 추정되는 쪽지를 한 학생이 시험을 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요. 네. 이후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종이를 맞춰보니까 이게 시험 정답하고 아이고.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군과 다른 학생 2명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교사들 컴퓨터에 네.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유출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 악성 코드가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 화면이 자동 캡처되는 형태.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컨트롤하는 어떤 이제 디바이스로 네. 이게 이제 전송되는 방식. 이 이제 방식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 범행에 쓰인 악성 코드는 이 학생이 다른 학생과 함께 제작했고 이 학생들은 이제 답안지를 유출했다. 이 상황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정도 되면 그냥 뭐 우리가 뭐 컨닝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건 어떻게 완전히 처벌되죠? 범죄 행위죠. 예. 일단은 밤에 교무실에 들어가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을 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범죄 목적으로 이 교무실을 들락날락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
좀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크고 또 네. 하나는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는 요건이 위계 내지는 위력인데 위계,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예. 악성 코드를 심어서 본인들이 답안지를 손에 넣은 뒤에 시험에 응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어떤 학사 관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받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침해 행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비교적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법률에 어떤 그 추상성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법원 판단 그렇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어떤 악성 코드 등을 심어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개인정보 같은 것을 빼내는 행위가 바로 이런 침해 행위로 규율이 되는 건데 네. 정보통신망법 48조 2항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에 다 걸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한 기자. 그러면 이런 범행에 학생들만 연루됐을까? 교사 개입은 없을까? 혹은 공범은 어떨까? 이거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교직원이 가담했던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요? 이제 그 학생 범죄의 특징이 주범이 있고 여러 그 공범들이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 가담하는 이제 형태의 범죄들이 꽤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한 가지 이게 이 범죄는 이제 당연히 지금 그 처벌이 될 텐데 예. 이거가 아니라 지금 이 악성 코드 문제가 10대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정도와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의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10대들은 이거를 이제 이 사례에서도 보듯이 직접 본인들이 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코딩까지. 네, 접근이 가능한데 예. 어른들이 이거를 뉴스를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들에게 이건 아무 일도 아닌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 미비나 뭐 제도적인 부분으로 보완해 갈 거냐. 결국 이게 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을 맡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뭔가 이 정보 격차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죠.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김한 기자, 이게 네. 사실이에요? 이 같은 학교에서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거? 네, 그때는 뭔가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올드 패션적인 범죄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 4년 전이 2018년에 3학년 이제 시험을 학교 운영위원장인 재학생 어머니가 빼돌려서 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기말고사는 시험 유출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재시험을 치렀는데 중간고사는 사실 확인에 이제 좀 미비하다 이래서 재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이런 의문은 드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지가 유출돼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빼돌렸던 적도 있었던 학교인데 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각성을 갖추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요. 학교 학사행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점차 우리 아이들은 정보화 또 이 모바일화, 컴퓨터화에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은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 네. 이거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만 이러한 학생들을 범죄로 내모는 이런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호환 기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